이번 주에는 색명체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교시에는 색체계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 색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색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5주차에 배웠던 다양한 색체계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먼셀에 대해서 배웠었죠. 먼셀 어떻게 표기하나요? 네, 색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색 기호의 명도와 채도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네, 색상과 백색, 흑색의 정도를 표시를 해서 색을 나타냈었죠. NCS, 네, 오스트발트의 색상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오스트발트와 틀린 것은 그렇죠, 암도와 함께 채도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색 기호는 암도, 채도, 그리고 색상의 기호로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DIN, 이게 뭐였나요? 네, 독일 산업 표준 색체계였죠. 개념은 TSD 해서 색상과 채도와 암도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다음 PCCS, 기억나시나요? 일본 색채 연구소에서 만든 색체계죠.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이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색체계였는데, 이것은 거의 먼셀과 유사한데 색상, 명도, 채도와 함께 어떤 개념이 들어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톤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었나요? 간단하게는 톤 표시하는 것과 함께 색번호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었고요. 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색표에서는 색번호, 그리고 컬러, 색기호, 대시하고 명도, 대시하고 채도, 그리고 끝에는 S를 넣습니다. S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먼셀 색상 기호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에 S를 붙였었죠. 자, 그리고 약간 그 어려운 개념이었던 CI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봤었습니다. XYZ, RGB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 XYZ에서 블루인 Z는 X와 Y 값만 가지고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XY 값만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명도값이었죠. 명도값, 밝고 어둠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기호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색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색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Y, XY로 표기를 하거나 혹은 XY 그리고 캐피탈 Y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죠. 그리고 CILUV 무엇이든지 생각나시나요? 네, 통상 XYZ로 나타내는 그러한 색 영역이 등보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었죠. 예를 들어서 그린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반해서 블루나 레드 쪽의 색상들은 간격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의 색상 차이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있는 블루와 레드 색상의 변화는 공간에 비해서 좀 색상 변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등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의 변화를 주어서 좀 더 색과 색사의 간격을 일정하게 보정을 시킨, 그것이 바로 CILUV 색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CILAB, LUV나 LAB나 LCH, 여기 들어가는 모든 L자들은 뭐였죠? 네,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밝기와 더불어서 AB, 뭐였죠?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은 뭐였다고요? 아하, 빨라였죠. 빨라. 그래서 적색과 녹색, 빨강과 녹색이었고요. 그리고 B는 무엇을 나타냈었죠? 빌딩은 높아, 노랑과 파랑, 황과 청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A쪽이 플러스이면은 붉은색 쪽, A가 마이너스면은 녹색 쪽,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쪽으로 가면은 황색, 노란색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청색,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CH, 무엇이었나요? 네, C는 채도를 나타내는 크로마죠. 크로마의 C고요. H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휴, 색상의 H였습니다.
그래서 채도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채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색상은 각도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5주차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었던 다양한 색채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첫 시간에는 그 색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배웠던 색채기보다는 좀 쉽습니다. 앞에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상용색표, 실용색표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개념의 색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논리, 수치에 의해서 나타난 색채기보다는 이해가 좀 쉬운 그런 실용색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학습 목표는 실용색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색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용색표와 이제까지 색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표준색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거고요. 주요 내용으로서는 실용색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팬톤 매치 시스템, 그리고 DIC 컬러 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용색표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실용색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톤 컬러 먼저 보겠습니다. 팬톤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건 회사에서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냥 팬톤 컬러 해가지고 그 팬톤이 지정하는 그런 컬러 번호를 이용해서 색상들을 맞추고, 혹은 시방서에 이 제품의 표면에 이런 색상을 적용해 주세요. 아니면 이 제품의 그 사출 컬러는 요걸로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할 때 그런 지정을 해주는 그 종이, 한마디로 디자인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디자인 시방서에 컬러칩을 부착을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팬톤칩입니다. 그럼 이 팬톤 매칭 컬러는 무엇이냐? 1963년 로렌스 허버트에 의해서 창시된 팬톤 컬러. 이 팬톤 컬러는 그래픽 아트, 그래픽 소사이어티라고 나오는데, 그래픽 아트를 하는 그 관련자들이 컬러에 대해서 정확히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제품의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것이 바로 이 팬톤 컬러가 되겠습니다. 각 색상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색상을 커뮤니케이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팬톤 매칭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참고 사이트를 적어놨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팬톤 매칭 시스템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색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고를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이드가 되겠거든요. 가이드북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한쪽 끝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딱 묶음을 해놔가지고 돌려가면서 펴보면서 색상을 표면에 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이드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텔 톤 위주로 묶여진 파스텔, 색상, 색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틴트, 그리고 통상의 그런 색상을 볼 수 있는 포뮬러,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딱딱한 표면에 적용되는 솔리드, 금속성 재질감이 나는 메탈릭, 그리고 섬유, 텍스타일, 플라스틱, 이런 여러 종류의 컬러 가이드가 있고요. 이렇게 팬톤 컬러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 가이드와 함께, 가이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라든가 텍스타일, 이렇게 재질감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솔리드나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유광 컬러, 빛이 나는 컬러는 코어티드 컬러, 그리고 반광이나 무광 컬러는 언코어티드나 매트 컬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메탈릭 가이드, 메탈릭 컬러 가이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컬러들을 샘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팬톤이라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범용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이 팬톤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가이드가 꽂혀 있죠.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색을 선택하면은 이 선택한 색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칩북이 있습니다. 컬러 칩북이 있어서 같은 색깔들이 8개 정도 위에 나란히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똑똑 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떼가지고 다니면서 요색 칠해주세요, 요색 한번 적용해주세요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시방서에 이 칩들을 붙여서 이 색을 정리해주세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팬텀 매칭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러한 칼라 칩, 이건 칼라 칩 북이고요. 여기에 있는 조그만한 칼라 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쪼개질 수 있는 이 칼라 칩들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팬텀 컬러가 아주 많은 영역에서 쓰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포토샵에서도 이 팔레트에 팬텀 컬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컬러 패널의 옆에 있는 이 스와치 팔레트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픽업할 수 있는 이러한 색상들이 나오죠. 여기에 옵션 키를 눌러보시면 여기 쭈루룩 다른 팔레트들이 쭉 뜹니다. 여기 보면은 이따 배울 이제 DIC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게 펜터 컬러죠. 예, 펜터 컬러가 이렇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펜터 컬러 여기도 보면은 뭐 메탈릭도 있고 파스텔도 있고 뭐 프로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솔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이러한 펜터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을 딱 해가지고 저는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코티드를 선택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 그 색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 모양으로 생긴 것 있죠. 메뉴 중에 포토샵 메뉴 중에 아이드로퍼라고 하는데 이 아이드로퍼를 롤 오버 시켜 놓으면 이 스와치 팔레트에 불러온 팬텀 컬러 샘플 위에 얹어 놓으면 그러니까 롤 오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팬텀 컬러 넘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팬텀 컬러가 적용할 때 실제 색상을 화면에 표현을 하고 그 색상을 실제 물체에 적용할 때 혹은 실제 물체에 적용된 팬텀 컬러를 화면 위에서 구현하고 싶을 때 그 기준이 팬텀 컬러였을 경우에 이렇게 팬텀 컬러 팔레트를 불러가지고 그 화면상에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포토샵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레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제공함으로써 팬텀 컬러는 소프트웨어 제작 툴과 연계 호환성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실용성과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DIC 컬러 가이드 한번 봅시다. DIC 이것도 물론 약자겠죠. 무슨 약자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이 니폰 잉크 앤 케미컬스 잉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이 염색하다는 뜻이죠. 다이 니폰 염색 일본 잉크와 화학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뭔가 안료 염료와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아예 DIC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DIC사고요. 이 회사가 인쇄 잉크라든가 유기 안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모든 컬러를 다 각각의 색으로 만들어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6가지 정도의 색을 가지고 그 6가지 잉크색 배합을 통해서 여러가지 컬러를 낼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색을 내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60년대에 300색을 수록한 컬러 매칭 가이드북을 DIC사의 잉크를 활용해서 인쇄를 하는 그런 인쇄회사에 배포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1968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를 이 컬러 가이드 개발에 참여시켜서 총 3권 643색으로 구성된 DIC 컬러 가이드 초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오면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실용 색표로서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서 보신 그 팬텀 매칭 시스템과 비슷하게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순하게 잉크를 배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팬텀 컬러처럼 다양한 재질감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DIC 컬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의 전통색, 프랑스의 전통색, 중국의 전통색처럼 각 나라의 전통색을 하나의 가이드로서 만들어 묶어냈다는 것. 그것이 이제 DIC 컬러 가이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컬러 차트 시리즈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색상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프로세스 컬러 노트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이 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이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노트, 그리고 컬러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로 컴퓨터상에서도 이제 컬러를 조색을 하고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형 실용세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형 실용세포라 할 수 있는 팬텀 매칭 시스템과 DIC 컬러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상형 실용세포가 왜 필요할까요? 이 전 시간까지 여러 가지 색채를 배웠었죠. 뭐 먼셀, 오스발트, NCS, DIM, PCCS, 뭐 CI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색채를 배웠는데, 이런 색채들이 보면은 또 특징들이 뭐냐면, 이런 이 색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숙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코드, 암호죠. 해석을 해야만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그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암기를 해야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한다 해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색인지는 참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까지 색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때는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이게 뭐 어떤 논리적인 수치상의 등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색의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색을 활용하는 사람들끼리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색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그런 툴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팬텀 컬러고 DIC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DIC 컬러와 팬텀 컬러가 있지만 대부분 DIC 컬러보다는 팬텀 컬러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컬러칩 굉장히 유용합니다. 컬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시방서에도 활용하고, 또 색깔을 정말 조색을 할 때도 하나 쪽 찢어가지고 떼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데워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팬텀 컬러가 거의 그 많은 기업에서 색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 필요성, 이러한 내용들이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색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는 면에서의 필요성, 그리고 알력 및 재질에 의한 구현 가능한 색상 샘플이다. 특히 DI 같은 경우에는 그 6가지 잉크의 배합까지 DIC4에서 제공하는 그런 잉크가 되겠죠. 그 조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그런 컬러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와 제작 간의 정확한 색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실용색을 통해서. 그리고 색채의 재현성, 그렇죠? 이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활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용 실용세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그런 색체계들, 다양한 색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논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어떠한 등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각적 등보성이건 아니면 수치적인 등보성이건, 그렇죠? 그러나 이 상용 실용세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색표 제작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했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색채의 배열이라든가 구성에 있어서 질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등보성,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표준 색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규칙적인 배열, 색과 색 간의 어떤 명확한 관계, 뭐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든지 간에 그런 규칙적인 배열, 그리고 등보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패턴 컬러에서 보셨듯이 뭐 틴트, 색조 위주로 하나의 가이드를 만들고 또 파스텔톤이 유행할 때는 파스텔톤 위주로 그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배열이 불규칙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등보성이라든가 규칙이 없고 배열이 불규칙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객관적으로 색채를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6주차 첫 시간에는 상용 실용 색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팬턴 매칭 시스템, DIC 컬러 가이드, 그리고 이러한 상용 실용 색표의 필요성, 이것이 왜 쓰여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진 구체적으로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색체계와 비교를 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주차에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생명의 정의,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